가장 빨리 반등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세요? 뭔가 반등의 기미가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만가구 들어가게 되면 이건 거의 사실상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남태령 아래이기 때문에. 네. 우선 23년 이제 연초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다 의견이 뭐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23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런 하락기 침체는 당분간 좀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여전히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3월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정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금리가 미국에서도 최고 이제 4.5 정도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5.5로 가려다가 뭐 한 5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뭐 얘기도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이제 3.5니까 미국과 한 1% 정도의 갭을 유지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3.5에서 마무리되거나 잘하면 한 번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3.75에서 끝나는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가장 강력한 그런 영향요인이고 인상 폭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좀 끝이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충분히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예측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이런 영향력에 따라서 하락세가 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그 영향력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뭐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영향력은 지속되니까 일정 부분 추가 하락이 없는 선에서 약간의 좀 횡보하는 이런 사항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상반기는 금리 인상이 아직 멈추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있다가 이제 좀 멈추면서 그냥 이제 보합으로 쭉 가는 횡보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정도가 나타나지 않겠나 예상이 들고 이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딱 10년 전에 2013년도의 분위기와 흡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2013년도에 하락을 하면서 이게 옆으로 횡보한 게 한 6, 7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때는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10년 전의 리듬과 거의 흡사하게 진행은 좀 되지 않겠나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 침체거든요. 이게 골이 깊어진다면 이런 횡보라든가 이런 그 시점이 조금 더 종점 자체가 이제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24년 정도까지 늦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측을 해보게 되면 경제 침체는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다라는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경제 침체의 골이 생각보다는 깊지 않을 것으로 희망을 하는 거죠. 기대는 있다라고 보게 되면 한 60% 정도는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 어찌됐건 올해 23년도가 제일 어려운 시기고 내년도에는 좀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지금 그 최근 한 1년간은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과 공포심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가격이 막 하락해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고금리가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것이다. 금리는 멈춰도 하락은 계속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는 약간 좀 횡보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선 이제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현재는 당장 올라간 금리를 감당해야 되니까 힘은 들지만 미래를 보고 항상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기대 심리들을 갖는 거죠.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횡보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가 좀 낮춰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은 누구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또 기대 이런 뭐 예측도 가능한 일정 부분 상황을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그 하락이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을 했어요. 2019년 뭐 이 대비해서 거의 뭐 7, 80% 심지어 뭐 100% 2배 오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보면 100% 올랐다고 했을 때 이거 반납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락폭을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2019년부터 만약에 100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네. 이 떨어질 수 있는 거는 100의 절반 정도. 만약에 10억짜리가 20억이 됐다 그러면 네. 이게 5억 정도 빠지는 15억 정도 빠지면 크게 무리는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겠나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뭐 특정 지역들 같은 곳이나 뭐 특정 단지 네. 같은 데는 뭐 고점 대비 뭐 40% 빠졌다 뭐 이런 데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더 빠진다 막 60% 70%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과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과도하게 좀 보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금리뿐만 아니라 유동성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약간 침체기에는 가려지지만 여전히 이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언제든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흘러내릴 개연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한 종전 상승폭의 절반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 네. 이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 지지세는 또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네. 판단됩니다. 그 사실 그런 어떤 하락세를 좀 멈추려고 정부에서도 뭐 그 연말에도 그랬지만 이제 연초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상 뭐 공공연하게 뭐 얘기하는 게 이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네. 그렇지만 집사라는 얘기는 또 아니다. 네. 뭐까지 좀 이런 식의 지금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거의 다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반대로 지금 정도 나온 거라면 이게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뭐 규제 완화가 네.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끊임없이 요구한 게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규제 지역 해제가 네. 크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대출에서의 걸림돌, 세금에서의 그런 문제를 네. 이제 주장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해제됐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뭐 시장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 문제,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일부 좀 완화가 됐죠. 대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걸림돌이 대출에서는 15억 초과 대출 금지하고 네.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양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을 규제한 거. 예, 9억 원 초과를 금지했는데 이제 그걸 12억으로 일단 올렸다가 네. 뭐 한 달 만에 또 아예 이제 폐지를 해버렸잖아요. 네. 예, 그거야말로 이런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해치는 아주 네.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그런 네. 것들이 일부 이제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금에서는 이제 양도세 중과 문제가 네. 계속 이제 연장되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 그리고 뭐 일시적 2주택 최근에 일시적 2주택 뭐니 해도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죠. 네.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이제는 1주택자의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네. 문제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뭐 공제액도 또 10여까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걸림돌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대출 규제에서 DSR입니다. 네. 이 DSR 40%는 종전에 이제 DTI하고 비교하게 되면 DTI는 종전 규제가 60%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 DTI는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가지만 나머지 뭐 기타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는 이자만 포함해서 네. 소득 대비 산출한 비율이 60%인데 네. 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60%도 아니고 40%로 강화됐기 때문에 DTI 60 대비 DSR 40은 거의 절반 이상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DTI 6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DSR 비율을 최소 60에서 미래소득을 감안하게 되면 이거는 70%까지도 해소해서 이 젊은 층 무주택자 네. 이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대출 규제 DSR 완화까지는 가야 결국은 이제 규제 완화가 완성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지금 뭐 건대 부동산 대학원도 강의 나가시고 또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부동산 도시계획학.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막 대출 다 풀어주고 규제 네. 지역 다 풀어주라고 하는 거는 네. 집을 내가 사려는 분 입장에서는 네. 저러면 집값 올라가는 정책 아니냐. 응? 근데 왜 이거를 이제 반대하시냐? 이 네. 규제를 반대하냐고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시장을 좀 왜곡시킨다고 보시니까 이걸 규제를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말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걸 집값이 떨어지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젊은 층에게 너는 소득이 없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네. DSR 40이면 자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이 사람은 40% 2천만 원 이내에서 1년간의 원금하고 이자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 받으라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60이 되면 어떻습니까? 3천만 원까지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젊은 층은 어차피 미래에는 소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은 지금 소득이 없는데 현재의 소득 가지고 대출을 20, 30년, 30년, 40년짜리 대출 받잖아요. 우리가. 네. 이거를 제약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찌 보면 주거의 그런 그 매수의 선택권을 극히 제약하는 이런 요소가 되는 거죠.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권을 다양하게 주는 거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선택권을 좀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젊은 층에게 당장 자기 자금 100%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부자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 대출 규제하고 상관이 거의 없어요.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자기 자금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네. 뭐 전세를 끼고 사건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이게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대출 규제는 누구의 제약이냐면 이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제약사항이지 부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한다는 것은 네. 집을 사기 어려운 서민층, 중산층의 그런 그 내 집 마련의 선택권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이걸 옥죄다고 해서 집값 떨어지라고 하게 되면 뭐 정작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이 살 수 있냐 못 사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대출 조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림돌은 주거 사다리를 오히려 걷어차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정상화시키라는 거예요. 대출 규제 네. DSR 비율을 너무 과도하고 급진적으로 했어요. 이거를. 네. 이걸 같은 60%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네. 40%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비운의 건 50%고. 네. 너무 과도하게 급진적으로 빨리 했기 때문에 다 자금 조달 능력이 경색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집값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집값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도 이제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집을 사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공급을 늘려가지고 잡고. 공급을 늘려서 가장 경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공급이 지금 이 순간에는 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에 바닥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네. 별로 또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뭐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서 네. 공급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냐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네. 의문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막 미분양 많아지니까 네. 공급 뭐 문제 없었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침체기에는 집을 네. 사지 않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없더라도 표시가 안 나죠. 다만 이제 시장이 또 회복되면 양상이 또 달라지잖아요. 네. 회복이 된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이것은 더 큰 그런 큰 폭의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상승과 하락은 이 순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국민은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정부는 바뀌더라도 국민은 그대로고 이 전체적인 수요는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인구 구조 변화가 네. 인구는 설령 조금 감소할지언정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부각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되 이런 중소형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1, 2인 가구의 그런 거주가 가능한. 네. 그래서 이런 공급은 국민은 그대로고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게 침체기건 화랑기건 간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놔야 화랑기 때 추가적인 급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되는 거여서 그리고 공급은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거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기본적인 준비 단계 기간이 뭐 3, 4년 있어야 되고 건축 기간, 공사 기간 또 3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로드맵을 잡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게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뭐 공공주택 계속 뭐 늘린다고 하고 그리고 네. 이제 공급도 계속 한다고 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 뭐 이런 규제 지역들 막 풀고 있는 걸 보면은 방향은 맞을 수 있는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공공주택을 네. 50만 호 네.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 물량이나 이런 거는 맞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서는 네. 이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다. 공공이 추진하는 거는 제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민간에서는 또 이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급이 또 안 될 수 기존의 있으니까. 로드맵보다 따라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좀 챙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침체기인데 이 분위기를 정부 정책 가지고 풀기는 어렵겠죠? 뭔가 반전시키고 이러기는 당장은. 정부는 다만 그 걸림돌이 되는 거래 걸림돌이 되는 말씀드렸던 네. 이제 대출이라든가 대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런 침체기에 그런 그 상승기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또 맞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림돌은 제거하는 거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해놓는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판단은 역시 수요자가 하는 거죠. 네. 매수가 필요하다 아니다는 판단은 또 당장 수요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경험치기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어차피 침체기가 있고 다시 또 뭐 회복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치를 볼 때 시장은 계속해서 침체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그 자세는 약간 남들보다는 한 템포 좀 빨리 움직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네. 늘상 시장에서 눈을 떼지 말고 시장의 주기 아니면 뭐 관심 단지 이런 뭐 가격 추이나 급매물 이런 것들을 수시로 그 뭐 지역을 방문한다든가 해서 체크를 하고 관심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고 역시 이제 나의 그 자금 조달 능력, 상환 능력 이런 것까지도 체크하면서 시장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자기만의 가격 그 기준이 필요해요. 말씀드리면 10억에서 20억이 됐는데 이게 얼마 정도까지 떨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기준, 자기만의 기준도 한번 설정해서 꾸준히 좀 유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이제 뭐 아직 뭐 변수가 너무 많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반기는 하락하고 이제 하반기는 그냥 좀 횡보하는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뭐 더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더 길어지는 거고 횡보가 거기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침체의 깊이가 골이 더 깊어지면 늘어질 좀 확률이 있다고 그럼 보고요. 반대로 좀 뭔가 좀 긍정적인 뭐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빠르면 언제부터 조금 뭐 반등의 여지라도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더 반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건 이제 24년 초 정도면 추이상은 반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 어떤 트리거는 있죠. 금리 인하거나 뭐 이런 금리 인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금리 인하보다 더 좋은 시장에서의 호재는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어떤 금리가 인하가 될 때 뭐 가격이 상승했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있구나라는 그 신호가 오면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먼저 반응할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 폭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게 이제 언제가 금리 인상이 멈추냐 여기서 문제였고 다시 한번 유지가 되다가 이제 금리가 하락으로 반전되느냐 이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꾸준히 좀 체크해서 예상을 하면서 조금 미리 움직일 필요도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인 거죠. 실제로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가 봐야 뭐 이자가 막 확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제 내려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좀 움직이려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뭐 다시 반등세가 뭐 당장은 안 오더라도 나중에 온다 한들 이 지역마다 좀 그 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뭐 지금 뭐 미분양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지역들도 있는데 가장 빨리 반등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세요? 뭔가 반등의 기미가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서울에서는 지금 규제 지역으로 남겨놓은 이제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제 뭐 뻔하죠. 강남 3구와 용산이잖아요. 이 지역이 여전히 이제 부의 집중을 가져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1차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도 우리가 보게 되면 지방은 또 무조건 이렇게
수도권보다 안 좋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는데 물론 특정 지역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뭐 대구가 됐던 대전이 됐던 세종 네. 이런 데도 이제 하락폭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은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는 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수도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을 놓으면 기타 지방의 하락률이 제일 낮아요. 왜냐하면 많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타 지방 중에서 이를테면 강원도가 됐던 전라북도가 됐던 경상남도가 됐던 네. 이런 지역들 특히 이제 5대 광역시 중에서 뭐 광주 같은 지역들의 상황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여기도 반전이 빨리 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공급이 네. 좀 적은 지역들. 그렇죠. 네. 공급이 적고 덜 떨어졌었던 지역. 네. 그리고 2년 전에 많이 떨어졌다가 겨우 이제 1년 뭐 2년째 오르려고 했더니 이런 또 위기가 닥쳐서 네. 다시 또 떨어진 지역들인 거죠. 그런 곳들은 이런 네. 지역들은 오히려 좀 반전이 빠를 수도 있다. 네. 세종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네. 하락폭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종전의 절반 정도 이하예요. 한 3천 가구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인구는 세종시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종시도 상황이 좋아지면 반전이 오히려 좀 빠를 수도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또 반대로 반등도 그 와중에 이제 입주 물량도 부족한 상태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용산이 사실 강남 3구랑 묶이는 게 뭐 최근이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강남과 엮이진 않았었는데 이제 용산이 사실 뭐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평가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한남동 뭐 이런 데들도 들어가니까. 그럼 용산이 좋아지면 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뭐 강남구를 뭐 위협할 정도의 어떤 그 앞으로 최고의 입지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서울의 지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서울의 지도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강남, 강북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한강이라는 게 서울의 정 가운데를 이렇게 그 W자로 관통합니다. 그러면서 확연히 강남의 11개구, 강북의 14개구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이 W자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W의 그 라운드 원형을 그리는 지역이 동쪽에서부터 하게 되면 뭐 건대요, 성수 요 지역에 라운드가 한번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생기는 지역이 용산이에요. 네. 남쪽에서 볼 때는 그 사이에 있는 압구정 쪽 있고 그게 라운드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지도를 놓고 보면 정 한 가운데 있는 곳은 라운드된 두 곳이 있는데 용산과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은 변신을 예측하기 쉬워요. 여기는 전국의 부자들이 집중하는 전국구 아파트니까 이 현재 압구정은 1466가구에 그러니까 한 1500가구짜리가 뭐 한 3, 4천 가구, 한 4, 5천 가구 뭐 이렇게 변신하고 아파트가 다시 재건축되면 다른 변신은 뭐 크게 변화를 뭐 가져오진 않아요. 자, 반면에 이제 용산이라는 곳은 120년간 우리 땅이지만 우리 땅이 아니었던 그래서 이게 엄청난 중차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 고토를 회복하는 아주 우리나라 역사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90만 평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U자 형태로 뭐 사실상 원형이에요. 후암동까지 하면 이렇게 공원을 중심으로 삥 돌아서 한 4만여 가구가 입주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이제 천지개벽형 변화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고양 창릉이 3만 8천 가구예요. 이 4만 가구짜리 신도시가 서울의 한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래서 용산공원 뭐 서쪽에는 뭐 유엔사 부지, 수성부 부지, 그다음에 뭐 이제 청아파트뿐만 아니라 한남 뭐 2, 3, 4, 5 여기까지가 대략 한 2만 가구. 남쪽에는 이제 한강맨션에서 신동아파트까지 재건축 뭐 한 7, 8천 세대, 동부천 7, 8천 세대가 들어서고 서쪽에는 이제 용산역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뭐 정비창 이쪽에 이제 6천 가구뿐만 아니라 뭐 40번지 일대가 됐던 이런 전면 1구역, 뭐 삼각지, 북쪽에 뭐 후암동 이렇게 삥 둘러서 4만 가구가 나타난다는 것은 엄청난 천지개벽형 변화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공원의 북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는 압구정의 전국구라면 여기로 이제 글로벌 시티화되는 그런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이 되는 거죠. 광화문 서울역에서 이 한강대로를 따라서 국가 상징거리가 조성되는 이런 핵심 서울의 핵심 중심부를 차지하는 게 용산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래는
용산과 압구정의 게임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반포가 받치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트라이앵글로 형성이 된다고 보고 한강변의 가치는 이제 양쪽에서 이 세 군데 외에 서쪽에서는 여의도가 이제 개발을 해서 유일하게 강남 강북이 아닌 강중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자, 여의도가 이제 현재 7천여 세대가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가 또 한 10,000가구짜리야 또 어마어마한 이제 서울의 맨해튼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8,200가구짜리 동쪽의 성수죠. 성수 전략장비구역이 기존의 부촌인 하나 갤러리아 폴의 뭐 아크로 서울 바로 이제 부영 트리마제 이 성수까지 해서 한 10,000가구의 부촌이 탄생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강변에서 5군데 정도가 부의 가치를 실현할 걸로 예상되는데 여의도와 성수는 이미 이제 뭐 1억 정도는 이미 지금도 1억을 가니 1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평당 말씀하시는 거죠? 평당입니다. 용산과 압구정은 중심부에 있으니 1억 5천 정도의 그런 뭐 예상치를 압구정 뭐 1억 5천 정도 예상치를 해보게 되면 여기서 부가 한번 형성이 될 확률이 한강변에서 많다고 물론 이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데가 이제 대치도곡이 있긴 합니다만 대치도곡의 이제 우성 성경 미도 그다음에 영원한 재건축 아파트인 음마 아파트 이런 식의 변화가 서울에서 일어나면서 앞으로는 이제 쭉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상 뭐 아주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뭐 워낙 비싼 동네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시청자분들은 거기는 뭐 내가 뭐 당장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서울 다른 지역도 보시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경기도 쪽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사실 넓기도 엄청 넓지만 그래도 경기도 지역도 좀 반등이 온다면 어느 쪽부터 좀 올 거라고 보세요? 우선 1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먼저 반응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인데 저는 일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일산 쪽이요. 일산의 현실은 분당의 반값. 출발은 똑같았는데 신도시 처음 분양할 때 똑같았는데 결과는 이제 반값인 거죠. 분당의 반값. 이 반값이라는 것은 강남의 접근성이 워낙 떨어졌다 보니까 1시간 20, 30분 걸리잖아요. 1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GTX가 개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산의 가치는 분당의 절반이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는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50%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가치가 되냐면 대곡역에 GTX가 쓰고 일산 킨텍스에 서는데 킨텍스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기존의 3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타고 대곡역에 오면 바로 대곡역에서부터 뭐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산의 그 초입 지역인 뭐 마두역 쪽 정도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지역만 말씀드리면 부천 종합운동장이 이제 GTX가 쓰면서 부천 종합운동장이 이제 B노선이잖아요.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이에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배후에 중동, 상동 요런 자리들도 관심을 갖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명입니다. 광명은 원래 서울의 26번째 구로 구리시와 구리시와 경쟁을 하는 곳이에요. 서울시 전화번호를 쓰잖아요. 02번 광명이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의 변신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기존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것이 광명의 배후에 광명 시흥 신도시가 7만 호가 들어가는. 그리고 광명역 현재 광명역 그 KTX 역세권이 사통발달의 그런 교통 중심지로 변신하잖아요. 25년도에 당장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서 광명역이 분기가 되고 판교에서 넘어오는 판교에서 월곡까지 가는 월판선이 광명역에서 또 그래서 동서남북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명역 KTX는 이제 수색역까지 지하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 자 이런 측면에서 광명의 발전성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광명 역세권, 이제 신도시, 그다음에 기존의 도시의 변신 이렇게 해서 광명에 주목해야 될 필요도 충분히 있고요. 경기도의 호재 중에 또 빼놓으면 안 되는 데가 안양과 과천입니다. 안양 과천이요. 안양이 이제 뭐 과천 바로 밑에 있지만 과천에서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꼭 주목해야 될 곳이 중소택지이지만 네. 과천지구가 10,000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네. 이 선바위 바로 옆에 선바위역 여기에 10,000가구 들어가게 되면 이건 거의 사실상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남태령 아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청약을 받는 게 1순위로 해야 될 정도로 아주 노른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준 강남이라 불리잖아요. 그래서 과천에 반드시 이 청약할 때는 이 과천 지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뭐 시장 상황이 완전 막 급냉하고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관심이 없으시지만 사실 어떤 교통 계획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신 게 다. 지금 지하철 개통은 짧으면 24, 25 네. 이때 개통이 되고 대부분의 또 지하철 27, 8년대 많이 개통이 됩니다. 네. 이제 GTX 같은 경우는 뭐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부터 일산 킨텍스 이렇게 오는 서울역까지는 이제 24년도 당장 내년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삼성역까지 와야 되는데 삼성역은 공사가 좀 늦어져서 걸리겠죠. 완전 개통 삼성역에 정차하는 완전 개통은 빠르면 27, 28년 정도. 네. 이 정도면 해소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이제 뭐 4, 5년이에요. 네. 아주 많은 건 아니다고 볼 수가 있고 경기도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지역은 이제 성남시가 서울에 딱 접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남의 구시가지. 구자를 붙이면 싫어하니까 원도심. 8호선 라인. 그렇습니다. 8호선 라인은 역시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의 배후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이제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8호선이 연장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수정구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중원구, 중원구 라인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즘의 분위기상으로는 뭔 집을 사라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또 조금 지나고 나서 또 이제 횡보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반등할 때는 이런 지역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야 됩니다. 바로 구리 남양주를 빼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8호선 벨레선이 가면서 맞아요. 이게 이제 원래는 올해 9월쯤 개통 예정이었는데 또 밀렸어요. 우리나라 철도는 계속 된다고 하는데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24년으로 밀렸는데 내년으로 이게 개통이 되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광명과 구리가 서울의 26번째 구로 누가 먼저 될 거냐 구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바로 잠실권까지 뭐 20분. 잠실에서 강남까지는 10분이잖아요. 이런 식의 접근성을 갖는 게 구리, 남양주는 이제 바로 구리 옆에 다산 신도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의 다음 역이 이제 다산역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지역들 가지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